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정치국제학과 이준규입니다. 추운 겨울 잘 보내고 계신지요? 저는 이제 약간 목감기하고 코감기가 온 것 같아서 코 맹맹이 소리가 나서 발표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조금 불편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먼저 앞서 양해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발표를 좀 진행해 보겠습니다. 피로사회, 함께 살펴볼 책은 이제 피로사회라는 책인데요. 이 피로사회라는 책을 한번 처음 들었을 때에는, 이름이 좀 어려운데? 소설인가? 내용이 되게 많을 것 같다. 뭐 그런 생각을 좀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서점에 가서 딱 책의 실물을 봤는데, 되게 얇은 책이죠. 그래서 뭐 이 책을 한번 읽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올해 읽었던 책 중에서는 가장 재밌고 인생책이다라고 꼽을 정도로 되게 얇으면서도 많은 내용을 함축적으로 담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내용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조금 어렵습니다. 솔직히 저에게는 좀 어렵게 다가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뭔가 알듯 말듯한 내용들, 내가 조금 더 공감하고 있는 내용들이 많아서, 또는 우리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아서 인생책으로 좀 꼽을 만큼 되게 재밌게 봤었는데요. 혹시나 이 책이 좀 어렵거나 부담스럽다. 아무래도 철학책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다가가기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 발표 영상 좀 끝까지 귀 기울이셔서 잘 들으시고 이 책을 좀 구매하셔도 아니면 뭐 구매하지 않으셔도 제 발표만 들어도 제가 맛있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이제 정치국제학과고 정치학을 전공하면서 동시에 사회과학에 관심이 있고 또는 이제 사회 철학에 대한 내용에 관심이 좀 있어서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개인적인 한 사람의 이 인생에 대한 그러한 고찰이 아니라 저는 이 책이 우리 사회에게 또는 이 정치적으로 어떠한 적용이 될 수 있는지 함의가 뭔가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깊이 생각을 해봐서 그 부분들을 함께 공유해 드릴 거고요. 이제 그 중점적인 주제가 이제 권력과 자율성 요 두 가지 측면이고 뭐 끝으로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러면 우리 개인적인 행복은 어디서 찾아야 되는가? 행복이라는 게 뭔가? 행복은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 이제 그런 고민들을 함께 했던 내용들을 공유하면서 이번 발표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책을 좀 살펴보기 위해서는 저자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한병철 작가님이신데요. 한국 출신의 독일 철학자십니다. 그래서 요게 왜 중요하냐면 요 책이 철학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고 또 특히 독일이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독일 철학자들의 사상들에 많은 영향을 받으셨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는 핵심적으로 알아야 되는 철학적인 내용들이 세 가지가 있는데 간단하게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첫 번째로는 이 미셸 푸코의 규율 권력. 우리가 이 미셸 푸코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감시와 처벌, 파노티콘 혹시 이런 거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근대 권력에 대한 핵심적인 통찰, 감옥의 구조를 통해서 설명하는 이따 제가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권력에 대한 고민들을 했던 그런 내용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하이데거. 요것도 이제 생활과 윤리와 사상 하셨던 분들은 좀 아셨을 법한 내용인데, 하이데거 같은 경우는 죽음, 뭐 존재,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도 이제 존재에 대한 개념을 조금 더 언급을 하시는데요. 하이데거의 존재 개념 핵심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존재, 실존이라는 것, 그러니까 자기 존재에 대해 문제를 삼는 인간 존재자만이 현존하는 존재 자체를 추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는 내가 그냥 태어났으니까 사는 거야. 이게 아니라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내 존재는 뭘까라고 고민하는 게 인간 존재자고, 그러한 인간 존재자가 많이 현존하는 인생을 살 수 있다. 뭐 그런 어려운 이제 내용인데, 뭐 이제 그런 개념들도 조금 알면 이 책을 읽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조르조 아감벤의 호모 사케르라는 개념. 요거는 이제 좀 정치 철학과 관련된 내용인데, 여기서 말하는 호모 사케르라는 내용이, 어, 공동체에서 종교적, 법적 이런 질서로부터 추방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신을 위한 희생 제물로 바쳐질 수 있어서 이 사람들을 살해해도 법적인 처벌이 없기 때문에 늘 죽음의 위기에 처했던 인물로 이렇게 묘사가 돼 있는데 저는 뭐 지금으로 치면 사회적인 탄압을 받는 사회적인 차별을 받고 있는 소수자들을 의미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생물학적으로는 살아있으나 정치적으로는 죽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주권에 대한 권력,
개념, 본인 스스로 인생에 인간이란 존재에 대한 주권을 갖는 사람 또는 갖지 못하는 요 예외적인 사람들을 제가 봤을 때 호모사케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인생에 대한 주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내가 내 존재 자체를 알고 있는가? 이제 그런 개념들을 한번 고민해 보시고 이 책을 읽으시면은 많은 걸 좀 깨달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펴볼 거고 제가 파란색으로 밑줄 친 이유는 요 내용을 중점적으로 좀 제가 발표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로사회 요 책의 제 핵심 개념을 좀 정리해 왔어요. 그래서 23쪽 페이지에 보면은 요 문장이 나옵니다. 저는 이제 이 문장이 이 책에 대한 주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즉 21세기 사회는 규율 사회에서 성과 사회로 변모했다. 모습을 변했다는 말이죠. 변모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규율 사회가 뭐고 성과 사회가 뭔가라는 고민을 좀 함께 해봐야 될 텐데요. 규율 사회 같은 경우에는 과거, 즉 우리가 외부 규율, 여기서 말하는 외부 규율은 제가 명령과 복종이라고 써놨습니다. 명령과 복종을 통해 개인을 통제하는 사회입니다. 이게 이제 정말로 말했던, 뒤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이제 미셸 푸코의 이제 파놉티콘, 감옥 구조에 대한 설명인데요. 즉, 감옥을 떠올리시면 돼요. 내가 범죄자, 우리 사람들 다 예를 들어서 범죄자고, 범죄자들은 누구의 감시를 받죠? 외부에 대한 명령과 복종을 교도관들이 하죠. 법이라는 것이 하고. 그러한 사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적어놓기로는 자아와 타자가 부정성을 중심으로 변증법적인 관계를 맺는 시대다라고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내가 있고, 그 다음 타자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와 타자 사이에는 뭐가 존재하냐면 규율이 존재하는 거죠. 명령이 존재하고 복종을 따라야 된다.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피지배자면 지배자라는 사람 타인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타인과 이 피지배자의 지배자인 타인과 피지배자인 본인이 관계를 맺는 거죠. 어떤 관계를 맺냐? 내지는 어떤 관계를 맺냐라고 하면은 규율과 권력에 대한 복종을 가져야 된다라는 이제 권력 관계를 맺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르게 생각하면은 피지배자인 우리의 모두가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존재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이 규칙을 어겼어. 응? 규칙을 어겨서 예를 들어 학교에서 저 친구가 교복을 안 입어서 예를 들어 징계를 받았다. 그러면은 징계를 받은 저 타자를 보고 나는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교복을 안 입으면 징계를 받아서 저렇게 봉사를 하는구나. 내지는 뭐, 소년원에 간다든가, 이제 그럴 일은 없겠지만, 소년원에 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자를 보고 내가 규율을 학습하는 거죠. 그죠? 이러한 시대였다는 거예요, 규율 사회는. 그러니까, 타인의 잘못된 행동, 내지는 우리에게 정해진 명령과 복종에 따라야 된다는 그런 시대였는데, 성과 사회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과 사회는 타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써 있는 게 자아와 타자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부정성을 긍정성으로 대체해서 자기 착취를 유도한다라는 건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자아와 타자의 대립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 그러니까 자아 스스로가 지배자임과 동시에 피지배자라는 일치가 된다는 거예요. 일치가. 이게 성과라는 이름으로 자기 동기부여, 자기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나를 규율한다는 거죠. 이걸 좀 한번 살펴보면 성과사회를 좀 더 자세하게 제가 살펴보면은 성과사회를 이렇게 좀 두 가지 문장으로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무한한 성과를 요구하고요. 자기 최저가를 압박시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나에게 내 스스로에 대한 생산성을 강요하는 거예요. 그리고 휴식과 여유를 죄악시시키는 거죠. 죄책감. 예를 들어서 나 일이 없어. 어떡하지? 또는 일이 다 열심히 하고 휴가 왔는데 또는 내가 뭐 일을 과제를 다 끝내고 이렇게 딱 쉬고 있는데 커피 한 잔 마시면서 하고 있는데 야, 너 뭐 해? 너 지금 이렇게 놀면 안 돼. 너 지금 토익도 따야 되고 뭐 대외 활동해야 되고 장학금 신청해야 되고 너 다다음 달에 자격증인데 공부 안 해? 시험 뭐 1주 남았다고 시험 뭐 이렇게 끝났다고 이게 놀아도 되는 거야? 안 돼. 너 공부해. 무한한 성과를 이렇게 본인에게 스스로 요구하는 그런 시대인 거죠. 그다음 디지털 기술과 연결된 이제 24시간 노동 체제라고 써놨는데 요거는 이제 직장인들에 관련된 내용인 것 같아요. 우리 뭐 갖고 있어요? 스마트폰 갖고 있죠, 스마트폰. 요 스마트폰이 24시간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내가 쉬려고 해도 온전히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쉴 때 뭐 합니까? 릴스 보죠. 계속 타인과 자아와 세계를 계속 일치시키는, 계속 보면서. 그래서 계속해서 연결돼 있고 또 우리가 워케이션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쉬러 가서 일을 하는 건데 사실 저는 조금 반대스럽거든요. 쉬는 건 오로지 쉬어야 되는데 쉼과 동시에 일을 한다? 이건 너무 성과사회의 전편
전체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핵심적인 모습을, 워케이션이란 말이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오면은 너무 좀 이렇게 발표하다가 과격해지는데 너무 이 현실에 대한 분노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 규율사회, 성과사회에 대한 이해가 조금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발표 대본 없이 그냥 제가 느껴봤던 바를 이제 진솔하게 전하고 싶어서 조금 두서없이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서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조금 이 느낌만 좀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 규율사회에는 야, 넌 해야 돼. 또는 야, 너 이런 거 하면 안 돼. 라고 이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단 거죠. 부정성. 하지 마.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그렇게 하면 처벌받아. 너 그렇게 하면은 안 돼. 라고 이제 했다가 지금은 뭐냐면은 이게 긍정성으로 대체해서 너는 할 수 있어. 너라면 왜 못해? 너 할 수 있어. 너 지금 아주 창창할 나이야. 라고 하면서 그러면 이제 본인 느낌 나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건가? 난 할 수 있는 지금 아무것도 안 하는 건가? 어떡하지? 나 뭐라도 해야 되나? 불안을 하는 거죠. 이러면서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너 이래라. 너 과제해라. 너 자격증 따라. 너 토익해라. 또 계속 착취를 유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걸 이 책에서는 긍정성 과잉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긍정성 과잉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어. 나 뭐든 할 수 있어라는 이제 이게 과잉된 거. 아,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저런 것도 할 수 있고 저 다 할 수 있어요라고 하면서 이제 긍정성이 과잉된 상태인데 이 긍정성의 과잉이 뭘 유도하냐면 자기가 자기 스스로에게 무한한 압박을 주면서 착취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서는 어떤 걸 얘기하냐면 이 긍정성의 과잉이 돌이켜 생각하기를 불가능해 하고 계속 생각하게 나가기만 허용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돌이켜 생각하는 우리가 조금 쉬면서 아 내가 지금까지 어떠한 일들을 했지 아 내가 우리 연말이잖아 우리 뭐 했지 뭐 자격증도 따고 뭐 이것저것 잘했네. 뭐 잘 살았네. 뭐 친구들도 많이 만났고 보고 싶은 친구 보고 했네. 뭐 잘했네. 이게 아니라 우리가 12월, 야 12월이야. 야 2025년 준비해야 돼. 야 2025년에 뭐 자격증 뭐 따야 되고 토익 뭐 몇 점 만들어야 되고 뭐 학점 몇 점 만들어야 되고 야 내년 거 계획해야지. 지금 과거에서 평가할 시간에 하지 마. 계속 앞만 보고 달리게끔 만든다는 거야. 이 긍정성 과잉이. 왜? 나는 할 수 있으니까. 너는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 우리 다 하고 있으니까. 나도 할 수 있고 쟤도 할 수 있으니까 쟤가 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해야겠다. 쟤는 하고 있으니까 나는 안 하고 있네. 내가 해야지. 계속 무한한 이 긍정성 과잉 때문에 자기 착취를 유도하죠. 그러니까 요거는 즉 자발적으로 본인 스스로를 학대하고 있는 거예요. 학대하고 있는 거. 그래서 성과사회는 개인이 스스로를 경영하는 기업가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는 그리고 이제 한병철 작가님께서는 주인님과 동시에 노예를 낳고 있다. 그러니까는 본인 스스로 경영자임과 동시에 노동자인 거예요. 경영자가 계속해서 노동자를 하면서 성과를 요구하죠. 하지만 그 노동자도 본인 스스로인 거야. 웃긴 거예요, 이게 참.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가 주인님과 동시에 노예인 거예요. 참 웃긴 현상이죠. 그래서 이 자기 실현, 자기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개인 스스로를 계속해서 착지하고 그다음 계속해서 삭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잘 될 수 있도록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계속 유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개인이 한때는 자유로워 보여도 실제로는 자기 억압을 시키는 게 아닌가? 이런 이제 핵심적인 내용들이 있는 거고. 그래서 단편적인 얘가 이 한국 사회 요 모습인 거예요. 이게 뭐냐? 자, 우리 이제 고등학교 이제 그랬으면 대학 갔어. 대학 갔으면 이제 학점 잘 봐야 돼. 취업해야지. 토익 뭐 900점 만들어야지. 자격증 뭐다 있어야지. 대외 활동해야지. 해야고 열심히 해서 취업했습니다. 취업했으면 이제 뭐 해야 돼? 야, 결혼해야지. 결혼 안 하니? 결혼했어. 애 낳아야지. 애 낳았으면 야 집은 언제 살 거니? 집 샀어. 야 이제 뭐 언제 이제 정년하고 이제 정년 퇴임하고 뭐 할 거니 너 이제? 이렇게 계속해서 스스로에게 목표를 계속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상에 대한 구조가 이상해진 거야. 내가 이 대학을 갔어요. 그럼 대학 갔으면, 대학 갔다. 이제 열심히 대학 생활을 해야지 했는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자격증, 학점, 너 공부해야 되고, 친구 사귀, 진짜 너무 성과가 너무 많이, 요구가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나는 목표가 있어야 되고, 그 목표, 저는 이제 목표 중독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거 목표, A라는 목표 달성했으면 A 다음 B, B 다음 C, 계속해서 목표가 요구되는 사회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책에서 어떠한 문장이 있냐면 어떠한 목표를 달성했다는 느낌 자체가 오지 않을 시대가 올 거다. 그러니까 목표를 달성해도 내가 이걸 이뤘어. 뿌듯해. 이게 아니라 야, 다음 거 남았어. 또 이제 이거 더 한 단계 더 해야지. 야, 이거는 기본적으로 누구나 다 하는 거야. 하나 더 해야지. 한 번 더 나가야지. 이렇게 되는 거야. 우리 스스로가 점점 더 본인에게 좀 과학적으로 대하는 게 아닌가? 그런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는 어떠한 게 요구되냐면, 그러니까
완벽한 사람, 완성된 상태에 대한 부재, 즉, 완결점이 없어야지 이게 성장에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 완벽하지 않아. 너 모순점이 너무 많아. 너 실수투성이야. 라고 계속해서 본인 스스로 생각하니까 부족한 점을 계속 채우려고 이것저것 하고 저거 하고 이거. 이게 목표 중독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이제 이 책에 대한 핵심적인 개념들은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규율사회, 성과사회. 우리 사회는 지금 성과사회다. 성과사회는 뭐다? 계속해서 성과를 요구하고 그 성과를 요구하는 사회 때문에 내 스스로를 착취하고 내가 이 삶의 나의 삶의 주인인가 동시에 난 노예다. 그러면서 본인 스스로 계속해서 착취하죠. 저는 이걸 조금 더 사회 철학적으로 분석을 해보면은 이 근대성과 신자유주의 요걸 좀 살펴볼 수 있는데 우리가 근대로 돌아서면서 또 현대로 오면서 신자유주의에 대한 이제 많은 고민들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신자유주의에서는 개인의 자유, 그다음에 이제 개인주의, 개인의 권리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강조를 하죠. 그다음에 이제 자유적인 시장 질서, 시장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운영된다 이런 것처럼. 그러면서 동시에 효율적인 삶을, 효율성을 추구하는데, 저는 이게 하나의 우리 사회가 성과사회로 변모하는데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효율성을 추구하고 개인을 너무 중시하다 보니까 개인이 다른 타인에 대한 타자에 대한 볼 시각과 관계를 맺을 걸 차단시키고 개인의 효율성만 계속 강조하다 보니까 개인을 고립시킨 거예요. 그리고 개인이 개인 스스로를 착취시키는 유도한 결과를 가져온 게 이 신자유주의가 아닌가 이제 고민을 해봤고요. 그래서 저는 과거에는 우리가 노예가 있고 주인이 있으면 주인이 노동을, 타인이 착취를 했는데 이제는 그 자유를 자유를 뺏은 게 아니라 자유를 스스로가 스스로에 대한 자유를 억압하고 있는 거야. 너 자유로우면 안 돼. 어? 너 이렇게 쉬고 있고 여유로우면 안 돼. 라고 하면서 자유를 스스로 억압하는 이제 사회가 왔다라고 생각을 들고 그리고 이제 미셸 푸코의 규율 권력이라는 게 여기 보시면은 여기 여기 보시면은 아 여기가 지금 펜으로 제가 지금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 여기에 감시탑이 있어요. 감시탑. 이 감시탑은 껌껌합니다. 껌껌해요. 그렇지만 여기 밖에는 여기 이제 여기 이 빨간색 부분에는 요 빨간색 부분에는 요 죄수가 서 있습니다. 죄수가. 그래서 감시탑에서 죄수는 보이지만 죄수는 감시탑을 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 감시탑은 어두컴컴하기 때문에 저 안에 교도관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판단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죄수의 입장에서는 저 안에 교도관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니까 행동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왜? 교도관은 날 보고 볼 수 있지만, 감시자는 난 볼 수 있지만, 나는 감시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몰라요. 그러면은, 봐봐요. 감시자가 이 탑에 없어도, 죄수는 저 안에 감시자가 있다고 착각을 하면서, 안 보이니까 있을 수도 있겠다. 행동을 잘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감시자가 없이도 스스로가 감시를 하도록 만드는 거죠. 저 안에 감시자 있을 거야. 내가 지금 저 안에 있을지 없을지 모르니까 내가 계속 잘해야겠다. 평소에도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저는 이제 규율사회, 파놉티콘에 대한 내용이 푸코가 주장하는 규율 권력인데 본인 스스로가 스스로를 규율하는 권력. 근데 저는 이 책에서는 규율 권력은 규율 사회에서 끝났다. 이렇게 책에서 작성을 하셨는데 저는 이 비판하는 거, 이 책에 대한 비판. 푸코의 규율 사회는 여전히 연장돼 있다. 왜? 규율 사회는 내 스스로에게 감독관을 심어놓고 내 스스로를 죄수로 취급하면서 스스로가 스스로를 감시하게끔 만드는. 그래서 저는 이 규율 사회가 내 안에 파놉티콘, 내 스스로가 파놉티콘인 거예요. 감옥. 그래서 저는 이게 연장된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주의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좀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가 있고요. 넘어가서. 그래서 이거 지우개를 지워야 되는데, 그죠? 오케이. 주석을 좀 지우고. 정치적 함의는 뭐냐? 이 책을 읽으면서 정치적 함의는 뭐냐라고 고민을 해본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 자유와 억압에 대해서 또는 자유와 통제에 대한 경계가 휘태진 게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그리고 본인 스스로는 개인이 개별적으로 다 자유로워요. 그렇지만 실제로는 본인이 본인 스스로를 억압하고 있기 때문에 겉에서 봤을 땐 자유로워 보이지만 그 자유가 그 자유를 억압시키고 스스로를 착취하면서 이것저것 활동을 계속하게 만드는 거예요. 끊임없이 일하게 되고 끊임없이 자기 개발하게 만드는 거죠. 이게 하나의 규율로 작동되면은 사회가 많은 개인에게 대한 성과를 요구하고 그 성과가 본인 스스로를 착취시킨과 동시에 통제시키고 자유로운 삶을 못하게끔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교육 감시 체계에 통제가 된다는 거죠.
과거에는 누군가 CCTV를 감시하고 이랬지만 본인이 본인 스스로를 감시하고 규율하니까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새로운 하나의 권력에 대한 메커니즘으로 작동한 게 아닌가. 어, 그 개인 스스로를 자유롭지 못하게 묶어두는 게 아니라 이제 얘기해서 자유를 스스로의 자유를 본인 스스로가 억압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대표적인 사례가 이 정보적 허무주의라고 하는 건데 허무한 게 아무것도 없어 허무해 뭐 덧없다 인생 이런 게 아니라 정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가 이 스마트폰도 우리가 많은 걸 여기서 봅니다. 보면은 우리가 이 스마트폰을 도구로 써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많은 정보도 있다 보니까 요게 여기 들어오면서 이게 도구가 아니라 이게 도구가 되는 거예요. 뇌가. 여기서 있는 그대로 계속 받아들이면서 생각보다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저런 게 있구나. 이것저것 접하는 거죠. 우리가 가축과 노예의 차이가 뭡니까? 가축은 이 우리 안에 이 갇혀 있는 울타리를 되게 편안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이 안에 있어야지 먹이도 주고 밥도 주고 뭐 우유도 주고 하니까. 근데 노예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로마 시대 때 1차, 2차, 3차 노예 전쟁 하면서 노예들은 저항의식이 있어요. 그죠? 주인에 대한 저항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이게 부당하구나. 근데 가축은 뭐예요? 저항이랄 게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어디에 놓여 있는? 노예의 노예는 가축의 노예는 가축에 가깝다 생각해요. 이 정부가 계속 끊임없이 들어오지만 여기에 대해 한 번도 우리가 저항을 해본 적이 없어요. 이거 없이 살아보려고 노력해본 적이 물론 있을 수 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러지 않아요. 왜? 이거 없으면 이제 불편하거든요. 이게 밥 먹여주는 시대가 왔고 이거 없으면은 행복이 없는 시대라고 이제 느끼니까. 이 정보적 허무주의. 그죠? 그러니까 이제 바르게 생각하면 사회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스마트폰이 내지는 본인 스스로가 본인 스스로의 자유를 억압하도록 하는 새로운 권력에 대한 메커니즘이 작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권력자들이, 지배자들이. 그러니까는 이는 자유로운 거 보이지만 자유의 역설인 거죠. 모두가 다 자유로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유로운 게 아닌.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최고 가치인 자유라는 것을 좀 침식시키는 게 아닐까라는 우려가 좀 든다는 거죠. 그리고 그다음 이제 요 자기 착취와 정치적 무관심. 요것도 제가 한번 이건 이제 물음표를 달아놨잖아요. 가설 내지는 이제 제가 좀 생각을 해봤던 건데 자기 착취는 본인 스스로를 계속 착취하는 거야. 너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그러니까 너무 피곤한 거야. 그리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생각이 수동화. 그냥 대학 갔지. 대학 갔으면 이제 뭐 해야 돼? 취업해야지. 취업 좀 열심히 하고. 취업했네? 월급 했어? 월급 탔어? 적금해야지. 소비 적당히 해야지. 이러면서 계속 그냥 정해지는 삶에 대한 루트를 따라가는 거지. 그러니까 직장 밖에서 내지는 우리가 학교 밖에서 휴식한 충분한 휴식을 느끼지 요구하는 요 피로함을 사치라 생각하고 필요해도 해야지. 그죠? 그러니까는 내가 엉뚱한 생각도 못하게 되고 늘 정해진 코스대로 계속 살게 되는. 이게 자기 착취인데 이게 저는 개인에게 삶이 너무 힘들고 너무 발칙한 상상을 못하게끔 막아버리니까 생각을 수동하게 해야 되니까 이게 정치에 투영됐을 때 사람들이 야, 나 밥 먹고 살기도 힘든데 나 지금 당장 내일 뭐 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어? 내가 정치에 관심 가져서 뭐예요? 맨날 싸우기만 하는 거. 뭐 정치한다고 내 삶이 바뀌나? 계속 이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저는 이 자기 착취가 정치적 무관심까지도 올 수 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들고 요게 좀 대표적인 사례가 저는 이제 분노와 짜증을 구분했던 내용이 있어요, 이 책에. 분노는 뭐냐? 분노와 짜증의 차이는 주체성 행동인데 분노와 짜증은 조금 더 능동적이냐 수동적이냐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분노는 뭔가 하는 행동을 멈추게 합니다. 저항하는 거예요. 우리가 불의를 보면 못 참죠. 그죠? 불의를 보면 못 참으면 분노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열리지 마세요. 그러시면 안 되죠. 라고 이제 말리거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짜증은 뭐냐면은 씨 이거 하기 싫어. 하면서 손은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분노는 에이 나 못해 이거. 뭐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해. 이거 정의롭지도 않고 윤리적이지도 않아. 우리 못해. 손 다 떼. 이건데 짜증은 하면서 뭐 이런 걸 시켜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멈추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분노와 짜증의 차이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정치적으로 투영이 되면은 분노의 도구, 그러니까 정치가 도구인데 분노로서의 도구면은 저항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 막 집회하고 시위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수호를 요구하는데 짜증은 뭐야? 이 시스템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그냥 짜증이야. 상대에 대한 짜증. 아니 뭔 쟤는 저런 정책을 지지해? 무슨 쟤는 저런 정책을 얘기해? 정치인들 맨날 싸우기만 해? 월급만 축내? 짜증나.
여기에 대한 이 시스템에 대한 분노는 한 번도 안 해보고 계속 짜증만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어디까지 오면은 부정적 당파성. 저 사람이 좋아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투표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싫어서 이 당을 지지하는 사람은 난 저 사람 너무 싫어. 죽었으면 좋겠어. 혐오의 정치. 그죠? 나에 대한 팬이 생겼어. 나는 저 사람 중에 너무 좋아. 팬덤 정치. 팬을 믿는 거야. 팬이 아닌 사람 배척하고. 이 구조에 대한 한 번 더 경계의식을 가져보자라는 거야. 분노해자는 거. 이게 올바른 건가? 정치 이렇게 가도 되나? 팬덤 정치 괜찮은가? 분노를 해야 된다는 거. 이 시스템, 이 사회적 시스템에 대한.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원인이 자기 착취에 대한 너무 과잉적인 본인의 삶에 대한 노력 때문에 아닌가. 우리 사회 공동체의 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게 아닌가. 왜? 자기 착취. 내 자격증 따고 소액 보는 게 중요하지. 어? 이 사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가?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공동체와 연대의 약화. 이 책에 뭐가 나와 있냐면, 후기 근대의 성과 조치는 강력한 유대 능력을 잃어버린다. 우울증은 모든 유대를 끊어버린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개인이 고립되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이 이 안에서 이 개인이 있으면 이 개인 스스로가 개인을 착취해요. 다 끊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태면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개인이. 그러니까 서로 연대해야 대한 부담이 생기고, 그러니까 공동체가 약화되는 거예요. 집단에 대한 연대가.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 민주주의가 요구하는 공동체 의식과 사회적인 신뢰에 대한 이심이 되는 거죠. 왜? 내가 제일 중요하고, 내 성과, 내 인생이 성공하는 게 중요하니까, 타인에 대한 관심이 없고, 또 타인에 대한 관심이 있어도 이 사람을 이용하거나, 내지 이 사람이 나에게 필요한가? 내 인생, 내 성과에 도움이 되는가 안 되는가에 대한 판가름이 기준이 되는 거. 그러니까는 뭔가 사람에 대한 불신이 생기고, 불신이 생기니까 신뢰를 못하고, 이 사람과 연대하기 힘들고. 그러니까 민주주의 같은 경우에는 불의가 있거나 하나에 대한 정치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토론하고 인정할 거 인정하고 이런 문화가 돼야 되는데 나 살기도 바쁜데 무관심 내지는 아니 이게 맞아? 아니잖아. 일단 분노가 없는 이런 상태에 놓여 있다 보니까 공동체와 연대의식이 약화되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도 좀 해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개인에 대한 착취가 저는 이 생각의 수동적인 사람이 만들고 이 수동적인 사람은 사회 문제에 대한 공동적인 연대를 할 힘을 잃게 만드는. 그러니까 하나의 사회적인 부정적인 문제가 있으면은 저 문제가 분명히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뭉치질 않는 거예요. 야, 우리 저 문제 한번 바꿔보기 위해서 우리 한번 힘을 합시다. 이게 아니라 저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저 문제가, 저 문제는 나한테 오히려 도움이 되는데? 방관하고, 연대하지 않고. 저게 무슨 상관이야. 신경 꺼버리고. 이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 피로사회, 성과에 대한 이 사회가 민주주의를 조금 더 약화시킬 수 있지 않는 우려를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또는 이 책에서는 뭐 이렇게 뚜렷한 해결책은 나오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병철 이 철학자님 그리고 이제 이 책에 대해서 내용을 좀 종합을 해서 그러면 우리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행복에 대한 조건은 저항성이다 이렇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저항성은 저항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나에게 착취시키는 걸 저항해야 되는 거고, 엄청 우리가 이제 빨리빨리 이거 해야지, 이거 했으면 다음 거 해야지, 목표에 대한 요구에 대한 저항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야. 한 발짝 물러서서 천천히 바라보는 관조의 역할을 우리가 해야지 행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발짝 떨어져서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고,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지? 이 사회의 시스템, 이 사회가 요구하는 성과에 대한 성공에 대한 요건이 뭐지? 이게 올바른 건가? 이게 바람직한 건가에 대한 시스템적인 고민? 한 발짝 떨어서 또는 거시적으로 한번 이 사회에 대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동시에 뭐가 생기냐? 내면에 대한 여유와 성찰에 대한 본인의 삶에 대한 관찰할 수 있는 기간, 여유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무의의 가치, 무의자연, 이제 도가의 사상인데 휴식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생산성을 넘어서 우리가 이제 존재 의미, 저 밑줄을 그었는데 하이데거 존재 의미처럼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러니까 나는 뭘 하고 싶지? 이게 아니라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남에게 도움을 주는 삶인가? 사회의 정의를 추구하는 삶인가? 아니면은 내 부모님을 잘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삶인가? 그런 삶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다음
부정성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합니다. 지금은 긍정성의 과잉이에요. 누구나 할 수 있어. 너도 해야지. 이런 느낌인데, 부정성, 우리가 이제 행복은 부정성으로부터 하는 게 아니라, 실패해도 괜찮아. 좀 쉬어도 돼. 그죠? 완벽하려고 안 해도 돼. 너가 피곤한 거는 좀 쉬라는 의미야. 우리가 피곤함도 사치고 휴식도 사치라고 생각을 하는 요 사회에 대한 요구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나에 대한 부정. 내가 이거 싫어하는구나. 나 못하는구나. 그럼 안 해. 못해. 손 떼. 다른 거 하면 되지. 그리고 타인에 대한, 타인을 보면서, 아, 타인은 저런 삶을 살았는데, 아, 힘들게 사네? 아, 저런 삶을 살았는데, 성공했네? 그럼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지. 저 사람이 정답은 아니야. 이런 고민들을 우리가 좀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끝으로 제가 느꼈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고 싶어요. 자기 착취에 저항하라라고 이제 던지고 싶습니다. 그러니까는 여기에 이런 문장이 있어요. 참 제가 인상 깊었던 문장인데요. 성과 주체는 자기 자신과 경쟁하면서 끝없이 자기를 뛰어넘어야 한다는 강박. 자기 자신의 그림자를 추월해야 한다는 파괴적 강박 속에 빠지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이 제 왼쪽에 있는 그림이 본인 열심히 뛰는데 계속 뛰라고 얘기합니다. 알고 보니까 그게 뭐예요? 본인의 그림자예요. 본인이 본인 스스로를 계속해서 성과를 요구하고 계속해서 너 뛰어라. 너 지금 쉬면은 너 그거 남들 다 하고 있는데 뭐 하니? 너가 지금 쉴 자격이 있니? 라고 하는. 그리고 갓생이란 말도 한번 경계해 볼 필요가 있어요. 갓생의 함정. 그냥, 갓생이다. 저 사람 너무 갓생인데 추구를 하면 안 되는 것보다는 추구할 때도 나에게 적합한지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는 거야.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갓생하자. 저는 이거 제일 잘못됐다고 생각해, 이 책을 읽으면. 이 책을 읽으면서 느껴서 삶이, 갓생이라는 게 정답인가, 인생에? 아니, 내가 좀 쉬면서 커피 한 잔도 하고, 내가 좋아하는 음악 듣고, 내 삶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런 고민하는 것도 사치로 느껴지면서, 정말로 분초 단위로 빽빽하게 살아가는 요 갓생.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막 책 읽고, 명상하고, 한국사 공부하고, 출근하고, 일하고, 운동하고, 그러면은, 나를 언제 챙기지? 내가 이렇게 해서 남는 게 뭐지? 행복한가, 나는? 물론 갓생이 행복하면 해도 되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내가 갓생을 살지 못한다고 해서, 불행해질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나는 나의 삶에 대한 방식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긍정성 과열 경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 이제 이것도 이제 제가 재밌게 봤던 내용인데, 저는 이때는 되게 인상 깊게 봤어요. 30대 중반이면 뭔가 처음부터 배워서 하기엔 너무 늦었지? 라고 했는데, 그 나이 때 시작 못하는 건 키즈 모델밖에 없다. 아니, 내가 그러면서, 뭐든 할 수 있겠구나라는 고민, 이제 이때는 접해서 봤는데, 이 책을 읽고 이거 좀 경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30대 중반이 됐는데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그래서 이걸 올렸어요. 근데 이걸 딱 봤을 때 키즈 몰드 말고 뭐 못하는 게 없다. 그러면은 나는 지금 열려있는 가능성을 못하고 있나? 본인 스스로를 소외시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 30살 중반이면 예를 들어서 지금 20살 초반이면 20살 초반 다 할 수 있지. 뭐 연애도 하고 뭐 다 해봐. 근데 예를 들어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 박혀 있어서 이제 집에서 커피 마시고 이제 따뜻한 방에 누워 있고 이런 거 좋아해. 그러면은 다 할 수 있는데 지금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건가?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들 계속 인스타 보면 이 사람도 성공했네 벌써 뭐 20대 뭐 월 8천 번막 썰 이러면서 보면서 나 아무것도 못하네? 나 이 사회에 쓸모없는 건가? 나 이거 이대로 괜찮은 건가? 계속 불안해. 그러니까 뭐예요? 토익부터 따야겠다. 자격증 따야겠다. 계속 끊임없이 성과를 요구. 과연 경계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사회가 되는 거고요. 점점 제가 내려가죠. 의자가 좀 내려가서 그래요. 그래서 다시 올라오면은 이런 긍정성 과열 경계해야 돼요. 아이고. 그래서 저는 이제 끝으로 저는 인생에 대한 요즘 제 모토가 이겁니다.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본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뭐 대학생 이준규로서 또는 뭐 어느 일하는 알바생으로서 이준규로서 이게 아니라 나는 누구인가? 근데 정말 이게 되게 마이너하고 추상적인 질문일 수 있는데 중요한 질문을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 인생 모든 것에 대한 부업이지, 내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을 하면서 내 삶에 대한 방향성을 대고해 생각해 나가는 게 저는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고, 그게 인생의 본업이 아닐까.
여러분들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나를 지금 내 스스로를 너무 착취하고 있는 게 아닌가? 내 스스로에게 자유, 내 스스로에 대한 자유를 내 스스로가 억압하고 있지 않은가? 한번 물러나서,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천천히 바라보기. 내 인생에 대해서, 이 사회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이 속에서 나는 어떠한 자세로 살아갈까? 어떤 걸 해야 내는 행복할까? 내가 뭘 좋아할까? 어떤 걸 먹어야지?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본업이다. 한번 여러분들도 이 문장을 생각하시면서 올 연말 잘 정리하시고 2025년도 행복한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되게 마이너하고 되게 복잡하고 질문도 많고 뭐 이야기도 많아서 듣기 좀 힘드셨을 텐데 이쯤 영상을 마무리하고 발표 영상 마무리하고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